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번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16년 만에 최고 금리인 5.25%를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5월 FOMC 결과에 담긴 의미와 여파는 어떨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할까 말까 궁금했는데 10번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이언트 4번, 보니까 이제 빅스텝 3번, 네. 베이비 어저께까지 3번, 예. 10번을 했던데 0.25% 인상한다는 무게감 실리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올까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그 얘기는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물가를 네. 잡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물가 안 잡혔다. 안 잡혔다. 네. 경기라는 면은 어쩌면 미국 경제가 수용할 만큼의 감당할 만큼의 경기 침체다. 예.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원래 원했었던 유인했었던 그 정도의 경기.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와야 되거든요. 예.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야 되고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돼야 그래야 말 그대로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용인할 만큼의 경기 침체니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엘리베이티드,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아직 안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0.25%를 올렸고 네. FOMC 정례회의 끝난 다음에 연준이 발표한 성명서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3월에 담겼던 예상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고 하고 네. 대신에 이제 이게 추가됐어요. 추가 조치가 적절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네. 이 긴축에 대한 톤이 좀 낮춰졌다는 그 분석이 나오던데 이게 어떤 네. 의미입니까? 일단은 FOMC 성명서가 딱 새벽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발표됩니다. 안 주무셨죠? 예, 그때 저도 예. 확인하고 저도 개인 채널에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알려드릴 때 어떤 부분을 주목했냐면 3월 FOMC 회의 때는 그 성명서상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 말씀하신 대로 anticipate 기대한다. 뭐를 some additional 그 policy forming 강한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추가적으로 여러 번 썸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추가적인 여러 번의 금리 인상 기조가 예상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3월 FOMC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번 5월 FOMC 결과 뭐라고 표현했냐면 additional policy forming may be appropriate. 이게 무슨 말이냐? 썸이라는 단어는 일단 빠졌습니다. 썸 빠졌고. 썸이 빠졌으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할 것이다라는 느낌은 일단 거예요. 빠진 거예요. 네네. 그리고 anticipate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뉘앙스죠. 근데 이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 여부를 한번 그게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겠다라는 뉘앙스니까 앞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 상황이 상당히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그럴 경우라면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상할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예. FOMC 위원들이 나름 금리 인상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 끝났다라는 표현보다는 끝날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네. 새벽 3시에. 네. 근데 새벽 3시에서 30분 후 3시 30분에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는 거죠. 그 3시 때만 해도 이제 그 뉴욕 증시가 올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30분 뒤에 그렇습니다. 상황 어땠습니까? 역시 말 그대로 성명서에서는 굉장히 비둘기적이다. 썸이라는 단어도 지우고 그러니까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또 무성하게 해주니까 30분 동안 굉장히 이것은 시장이 환호할 만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기자회견 이후에 완전히 입장이 좀 바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 중에 뭐냐면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금리 인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5월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여부예요. 이제 앞으로. 근데 금리 인하를 곧 할 거다. 연내에 인하할 거다라고 시장은 기대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인하는 연내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금리 인하가 갈 길이 아직도 멀다. long way to go.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시기상조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실망하고 그러니까요. 크게 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해석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올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 이걸 내린다 착각하지 말고 네. 또 이게 높은 상태로 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해석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해석이 갈려요. 긍정과 부정의 그 사이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쨌든 파월의 입장은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해왔었어요, 여태까지. 네. 한 번도 금리 인하 그 하겠다라고 얘기는 표현한 적이 맞아요,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굳이 따지면 시장이 김칫국을 마신 거죠. 시장이 헛된 기대를 가졌던 거죠.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기대를 가졌었지만 파월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금리 인하 없구나 하면서 실망한 거예요. 혼자 기대했다가 혼자 토라지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파월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가정했을 때 네. 성명서 문구상에서는 상당히 완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만으로도 상당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고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도 환호할 만한 그런 어떤 정보일 텐데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한 기대를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뉴욕 증시 얘기를 해볼 텐데 장 네. 초반에 아까 얘기할 대로 이제 그 3시 정각에 뭔가 이젠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예상이 나올 때는 상당히 올랐었는데 네. 파월 의장 발언하고 나서 또 하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증시에 어떤 여파를 미쳤는지도 좀 분석을 해보고요. 네. 또 이후에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도 네. 궁금해진 부분인데 들어보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시장이 또 한 번 실망하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융부실이라는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금융부실 문제가 계속 더 확산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감도 드니까 뭐 이쪽 측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뭐 이제 안 한다,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금융부실이라는 문제도 여전히 상존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둘 다 증시에는 부정적이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부정적일 때는 우리 한국 증시도 따라서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도 같이 좀 하락하는 그런 기조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증시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도 영향을 미치겠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민이 또 됩니다. 이제 5월에 역시 금통위가 있는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될 텐데 기준금리 격차도 이미 벌어졌고 그럼 향후에 또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고 그럼 그런 것들은 시중금리를 다시 자극해요. 그러면 미분양 주택은 다시 더 쌓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또 부동산 PF 부실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더 강한 경기 침체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실물 경제를 좀 어지럽히는 예. 경기 회복세를 더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좀 금리 인상을 이제 하지 않을 거란 예상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은행 위기 때문에 네. SVB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 촉발한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어쨌든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SVB 뭐 파산했고 또 퍼스트 리퍼블릭도 JP모건에 인수되면서 파산된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 위기가 심해질 수 있지만 네.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고 네. 회복력이 높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맞는 거야?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 부분 또 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 은행이 파산 또는 인수된 거죠. 미국 이 강한 경제 속에서 특히 이 네 번째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뱅크데믹 현상에 따른 그러니까 은행의 부실, 금융 부실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융 부실 여부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근데 금융 부실 여부에 대해서 이 연준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성명서에서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강하고 건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강하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연준은 진단한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연준이 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아니면 인하해야 될지 긴축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꿔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할 때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가 물가 안정됐느냐,
두 번째가 경기 안정돼 있느냐, 세 번째가 금융 안정돼 있느냐. 근데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근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펼친 거예요. 다만 이렇게 금융 부실 문제가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불거진다면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금융 부실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금융 부실이 단기적인 이슈고 미국이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융 부실이다. 금융 위기나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불거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없는 것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현재 금리 결정에 대한 스탠스를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어쨌든 이 같은 은행 위기 등의 변수를 좀 고려했을 때 오는 6월에 있을 FOMC 정례 회의에서 과연 또 FOMC가 연준이 어떤 또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네. 아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 얘기 들어보면 네.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간 거고 네. 이게 이제 지금 높은 5.25의 금리인데 여기서 이제 동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런저런 변수 때문에 또 한번 올릴 것인가라는 네. 고민을 해볼 텐데 네. 일단 동결 기조로 좀 봐야 될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현재 여기서 추가적인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25% 정도의 기준금리면 이미 연준이 기준하고 있는 PCE 물가, 이 물가를 이미 초과했어요. 이미 크로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높은 금리면 충분히 물가 안정화 기조를 만들 수 있다. 추가적인 인상 없어도 어쨌든 물가를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 다만 이 6월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 5월 한 달 동안 역시 CPI 물가 상승률 발표가 있고요. PCE 물가 발표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봐가면서 미국의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되고 있구나. 근원 물가도 잡히고 있구나라는 그 데이터를 확인할 경우라면 확실히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안 할 것이고 예. 근원 물가가 더 치솟거나 지금 대외적으로 물가 불안 요소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또 확인케 해주는 데이터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10번의 금리 인상 통해서 5.25가 됐습니다. 네. 우리와는 이제 1.75%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가정을 했었죠. 1.75가 되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또 올릴까? 올리지 않을까 고민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최대 차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외화 자금이 좀 외화 자본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 여러 달러가 강달러면서 가는 게 아니냐, 네. 여러 우려가 있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무역 수지 적자이기 때문에 또 네. 여기서 금리 올리면 또 힘들어진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죠. 어떤 선택해야 될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네.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한국은행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기준금리 격차가 한미 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역전된 채 벌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강달러 기조가 꺾이지 않을 수 있고 외국인 자금 유출의 가능성은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그런 것이 항상 기계적으로 금리가 역전되거나 혹은 격차가 벌어질 때 기계적으로 강달러가 나오고 기계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기준금리 격차가 용인된 그 상황을 계속 그냥 지켜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이 기준금리를 좁혀나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좁혀나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더 크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안 좋은 선택지인 거예요. 다만 안 좋은 선택지 중에 덜 안 좋은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입장이라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기준금리 역전된 채 또 격차가 벌어진 채 이걸 용인하는 것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좁혀나감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야기될 나머지 부작용 특히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국내 금융 부실 이런 것들을 또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한국은행이 용인하고 동결의 의사결정에 좀 더 무게를 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빌라 전월세 시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등의 어떤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올해 말까지 이제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전국 빌라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낮추어서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독 빌라 부문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빌라 부문에
역전세난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라가 아닌 아파트 부문은 어쨌든 전세 가격이 반등하거나 역전세난이 다소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예. 결국 깡통 전세, 전세 사기가 집중될 수 있겠다라고 걱정될 만한 이 빌라나 다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주택 유형의 경우에는 그냥 월세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이 차액만큼을 또 현금으로 따로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입자 찾기가 어려우니까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 전세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4억인데 근데 새로 찾는 세입자가 나타나는데 3억이에요. 그러면 4억을 다 돌려줘야 되니까 나머지 차액 1억만큼은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갭 투자자라고 볼까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끼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조사된 것이 10만 6천호 정도를 조사했는데 62.6% 6만 호 이상 약 6만 5천 호 정도가 지금 역전세난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 자금 차액을 집주인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전세 계약금 계약 가격 보증금 가격 그리고 새로 계약될 전세 가격이 차액을 보니까 그게 대략 한 2조 4천억 원 정도를 집주인들이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야. 그러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관련된 대출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상황이 점점 더 좀 악화되고 있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 읽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